안녕하십니까. 우한상식 이내호입니다. 이번 영상은 전라도의 지역감정 네 번째 영상인데요. 전두환 정권하고 노태우 정권 당시의 전라도의 지역 정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제 영상에서 많은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등장인물을 말씀을 드릴 때 존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름만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미리 아시고 들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부터는 전라도의 지역 정서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전 영상까지는 전라도 분들에 대한 다른 지역 사람들의 인식을 기준으로 했다면 이번 영상부터는 전라도에 거주하는 분들 이 가진 그러한 정서가 어떤 거냐, 여기에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전라도의 지역 정서라는 말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고 자료가 있는데요. 이 참고 자료는 이전 영상에서 나왔던 참고 자료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참고 자료에 대한 설명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두환 정권 시기에 전라도의 지역 정서를 조금 정확하게 이해하시려면 전두환 집권 전과 후의 상황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고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1979년 10월 26일 날 김재규라는 사람에 의해서 박정희가 사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엄령이 선포가 되고 정성화라는 사람이 계엄사령관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12월 12일 날 이걸 12.12 사태라는데 이 전두환 별 2개짜리 전두환이 계엄사령관이었던 정성화를 체포하는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전두환이가 들었던 명분은 김재규라는 사람이 박정희를 살해하기 전에 그 전에 이 정성화를 만났다라는 것을 명분으로 전두환은 정성화를 체포했던 겁니다. 그런데 거의 일반적으로 전두환은 그건 명분일 뿐이고 자신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했다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현재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두환이가 불법적으로 권력을 잡게 되니까 국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저항을 하게 되는데요. 이 저항은 1980년 3월부터 전국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1980년 3월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대학교가 개학하는 그 시점이었거든요. 그걸 계기로 전국적으로 저항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1980년 5월 18일 전후해서 광주에서 이제 무력 저항과 또 이에 대한 강력한 탄압을 일어나는데 이게 바로 5.18 광주민주화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때 전두환이는 이 광주에서 일어난 이러한 시민의 저항을 이 무력으로 제압을 하고 그런 다음에 최규하를 물러나게 하고 자기가 11대 임시 대통령에 이제 오르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80년 8월 27일입니다. 그런 다음에 81년 2월 달에 간접 선거에 의해서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해서 요까지가 전두환이가 집권해 가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때 헌법을 8차 개헌 헌법이라 하고요. 이 8차 개헌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가 7년으로 규정되어 있었고 대통령 선거는 간접 선거로 이렇게 진행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 간접 선거라는 것은 요즘은 직접 선거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간접 선거가 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간접 선거는 우리가 직접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니고 중간에 대통령을 뽑을 사람을 뽑는 겁니다. 그래서 한 5,000명 뭐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다시 대통령을 선발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간접 선거인데 간접 선거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국민이 직접 뽑지 않고 대신에 뽑을 사람을 뽑아서 이걸 선거인단을 하는데 그 사람으로 하여금 대통령을 뽑게 하는 건데 이럴 경우에는
그 선거인단과 국민의 의견이 같다면 두 번 할 필요가 없는 거고, 다르다면 그 다른 게 문제죠. 국민의 뜻하고 다르니까. 이러나 저러나 간접선거는 상당히 큰 문제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접선거를 한 이유는 독재를 하기가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전두환은 12.12 사태를 계기로 권력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계기로 삼아서 이 저항을 무력으로 탄압을 하고, 그런 다음에 그 다음 해에 간접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된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전두환이는 집권했는데요. 아까 전에 제가 7년 단임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7년 후에 반드시 물러나야 되고 새로운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면 81년 2월부터 임기가 시작됐으니까 임기가 끝나는 게 1988년 2월 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88년에 임기가 끝나는데요. 헌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이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 60일 전에 반드시 후임 대통령에 대한 선거가 끝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헌법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88년에 2월 달에 임기가 끝난다면 87년 12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은 87년이 되자마자 국민들은 이거 간접 선거를 직접 선거로 바꾸는 개헌을 해야 된다, 이걸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 직접 선거가 그 당시에는 간접 선거였고, 이 간접 선거를 직접 선거로 바꾸는데, 그 하나 바꾸는데 엄청난 국민의 저항이 있게 되는 겁니다. 역시 1987년 3월이 되면서 대학교가 개학을 하면서 그때부터 전국적으로 엄청난 저항을 하게 됩니다. 핵심 포인트는 직선제 개헌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런 저항이 있으니까 1987년 4월 13일 날 이 전두환이가 대통령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드디어 직선제를 하자고 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전부 TV 앞에 모여들었는데, 이 전두환이는 이렇게 등 나와서는 절대 직선제 못한다 하고는 그냥 기어갔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4.13 호원조치를 하는데요. 이 4.13 호원조치는 그야말로 이 국민의 저항에 기름을 끼얹은 꼴이 돼서 엄청나게 저항이 강화됩니다. 이런 시기에 이런 상황은 그 박종철 군 고문 사건이라는 이런 사건하고 결합돼서 1987년 6월에 엄청나게 커지는데요. 또 이 6월 9일 날 1987년 6월 9일 날 이한열이라는 사람이 시위를 하다가 죽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1987년 6월 9일인데 6월 10일부터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는 어떤 국민들의 저항이 있게 됐고, 이러한 것이 이렇게 쭉 계속 가니까 전두환하고 노태우가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항복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1987년 6월 29일 6.29 선언이 되겠습니다. 이 6.29 선언을 계기로 실질적인 민주화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6.29 선언 이후에 우리 헌법을 직선제로 개정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9차 개헌 헌법이고 지금까지 이 헌법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선제로 국민의힘에 의해서 이렇게 직선제로 바뀐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개정된 헌법으로 87년 12월 달에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까지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던 김대중하고 김영삼이가 연합을 해야 된다는 요구가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둘은 연합을 하지 못하고 따로따로 후보로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어부지리로 노태우가 당선이 됐는데요. 이 당시에 국민들이 야당 후보에 이렇게 몰아줬던 표는 약 63% 전후가 될 겁니다. 그런데 노태우는
36% 정도를 득표를 했습니다. 그 결과 어부지리로 노태우가 당선이 되게 된 것이 1987년까지의 사건이고요. 그런데 드디어 이제 1988년이 됐습니다. 바로 88 올림픽이 있던 그 해인데요. 이 88년 2월 달에 그래서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는데, 요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취임을 한 두 달 후에 4월 달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총 주요 정당이 4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태우가 있던 그 정당이 민주정의당인데 그걸 민정당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김대중이가 이끌던 당이 평화민주당이라 하는데 그걸 줄여서 평민당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김영삼이가 이끌던 당이 통일민주당이라는 건데 줄여서 민주당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김종필이라는 사람이 이끌던 당이 신민주공화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김대중, 김영삼, 그 다음에 김종필을 주요 인물로 하는 그 정당들이 이 전체 의석수의 한 60% 정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태우 때 처음으로 여소야대가 만들어지는 그러한 선거가 1988년 4월에 있었고요. 이때 이 선거 때 처음으로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 바로 노무현입니다. 어쨌든 간에 1988년 4월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소야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소야대가 된 다음에 7월 달에 이 국가적인 행사인 올림픽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잠정적으로 정치적 분쟁은 없어지게 되고요. 이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1988년 11월 초부터 11월 2일 전후부터 이제 이 다수가 된 야당에 의해서 50 청문회하고 그 다음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청문회, 이것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됩니다. 50 청문회하고요 5.18 광주 민주화운동 청문회는 이게 따로따로 진행이 되기도 하고 두 이 위원회, 그러니까 특위가 합쳐서 공동으로 진행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1988년 11월 달에는 50 비리 청문회하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 청문회가 같이 열려서 전두환하고 전두환식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청문회를 열게 됩니다. 이 당시에 저는 87년 6월 항쟁에서도 시위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 청문회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빠짐없이 다 봤던 그런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까지가 이제 전두환하고 직접적인 어떤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면, 이 뒤에 1990년 3당 합당이란 것은 노태우 때 있었던 건데요. 이 3당 합당이 지역 정서, 그러니까 전라도의 지역 정서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전라도의 지역 감정, 그러면 제 영상을 보셨다면 1950년대부터 또 박정희 때부터 전두환의 그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무력 탄압, 이런 거를 흔히 드는데요. 이 1990년에 3당 합당, 이것을 이 지역 정서와 관련해서 잘 언급을 안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1990년 3당 합당이 전라도 사람들의 지역 정서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는데요. 차근차근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실 텐데요.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관련 영상인데, 앞에서 설명을 했었는데 1988년에, 그러니까 이 영상은 전두환이가 대통령 되던 80년 8월 11년 시기가 아니고 전두환이가 물러난 다음에 1988년에 50 비리하고 5.18 광주 청문회 때 있었던 그러한 영상을 이렇게 편집한 영상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 전두환 정권 하에서 이 전라도 사람들의 정서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아마 추론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광주에서 이 대량 학살과 무력 행사가 전두환 시의 몰래 시행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도 얘기한다고 생각합니다. 발포 명령을 내린 바는 없습니다. 근데 광주에서는 발표한 사실은 있죠. 명령이 없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딸을 쏘고 어디 내를 쏘고 하려면 대한민국 국부는 여자리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군의 중장비를 그런 데 사용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실공주 총검지나 어디 이문선 군법 무슨 아니고 어디 다른 무슨 뭐 괴문서입니까? 광주 군함장이 학살 사건입니다. 집중 사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15명이 식사를 하고 11명이 현장에서 붙들립니다. 저는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싸우리더라도 그런 무엇이면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앞의 영상을 통해서 전두환 정권 당시에 전라도 사람들의 지역 정서가 어떠했을까를 추론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이제 넘어가기 전에 영상에 대한 보충 설명을 좀 몇 개 드리겠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면 노무현 의원이 등장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이 청문회가 진행되는 시기가 88년 11월 달인데요. 이 노무현이가 국회의원이 된 시기는 88년 4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노무현은 88년 4월 총선에서 처음으로 국회의원이 됐고 그 이후 6개월이 지나서 바로 50 청문회 특위위원으로서 참여를 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제 기억으로는 50 청문회와 관련된 그러한 특위 소속인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약간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노무현이는 초선 의원으로서 처음으로 청문회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노무현은 국민들이 별로 잘 모르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만큼 인지도가 낮은 사람이었죠. 근데 흔히들 이 50 청문회가 바로 노무현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국민에게 드러냈던 그러한 사건이었다. 이렇게 흔히들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노무현이가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냈던 대표적 사건, 그러면 바로 50 청문회 때 있었던 명패 사건을 제일 많이 떠올리는데요. 그러면 명패 사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당시에는 50 비리 청문회라는 거하고 5.18 광주 청문회라는 게 각각 다른 특위에 소속돼서 따로따로 진행되다가 때때로는 연합해서 한 번에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2일부터 시작된 청문회가 거의 12월 말까지 계속됐는데요. 11월 2일부터 시작된 청문회가 12월 말까지 계속됐는데 이때 전두환은 거의 이 청문회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2월 말경쯤 돼서 전두환이 처음으로 이 청문회에 참여를 했는데 그때 청문회에 참여해서 이런저런 질문을 받고 답을 한다든가 혹은 사죄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었고 처음으로 나와서는 연단에 서서 자기가 준비해온 연설문을 읽고 그냥 퇴장하는 그러한 어떤 행위를 보였습니다. 바로 이 퇴장 장면에서 노무현이가 명패를 바로 전두환에게 던지게 되는데 이것을 바로 노무현의 명패 사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명패를 던지는 이 사건을 계기로 국민들은 노무현에 대해서 노무현의 존재에 대해서 인지하게 됐다. 이렇게들 흔히 얘기하는데요. 이건 좀 뭔가 오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1월 2일 청문회 시작부터 청문회가 끝날 때까지 거의 모든 것을 다 본방으로 본 사람이라 그랬죠. 그런데 실제로 노무현이가 명패를 던지는 그 장면은 TV에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찰나에 이 TV의 카메라가 다른 쪽을 보고 있었거든요. 다른 쪽을 보고 있어서 뭔가 소동이 일어나니까 다시 그쪽으로 장면을 돌렸는데 그때는 이미 그 장면이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보도에 의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게 이제 보도가 돼서 제가 그 당시에 TV는 KBS, MBC 밖에 없었어요.
어떤 케이블 TV도 없었고 단 그 두 방송사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장면과 관련된 재방송이라도 보려고 아무리 찾아봤지만 그러한 장면은 TV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명패를 던지고 하는 그러한 행동은 국민들에게 직접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명패 사건을 계기로 노무현의 인지도를 높였다. 이거는 말이 안 되고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노무현이가 인지도를 높였는가? 실제로 여러분들 요즘도 청문회를 봐보면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고래고래 소리만 지르고 깨끗대다가 끝나는 경우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청문회도 그런 경우가 아주 비일비재했어요. 그런데 노무현이가 질문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장세동이라는 사람인데, 장세동은 지금 아마 죽었는가 그런데, 이 장세동은 호남 사람인데 바로 전두환의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세동에게 질문을 하고 또 현대 회장이었었죠. 현대 지금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네. 정주영이라는 분. 그 사람도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노무현은 다른 국회의원하고 달랐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자료를 굉장히 꼼꼼하게 이렇게 조사를 해오고 소리를 꽥꽥 지르는 게 아니고 굉장히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그런 사람들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소리만 꽥꽥 지르고 할 때는 이 정인들이 기억 안 난다, 모른다, 뭐 이런 형태로 접근을 많이 하는데, 근데 노무현이가 많은 자료를 통해서 논리적이고 차분하게 이렇게 질문을 하게 함으로써 정인들이 거기에서 진실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도록 요렇게 아주 잘 준비된 그러한 청문회 질문을 진행했습니다. 나는 그게 이제 직접 보고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기억으로 남겼는데, 아마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도 그러한 쪽에서 아마 그 노무현의 인지도가 높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명패 사건은 극히 그냥 일회성 사건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전두환이가 그러면 광주나 전라도를 타겟으로 삼아서 그래서 무력 진압을 했는가, 이에 대한 문제인데요. 그거는 아니다 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된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 광주나 전라도의 피해자적 입장에서 적은 논문들도 대부분은 전두환이가 사전에 전라도를 타겟으로, 전라도를 목표로 그래서 무력 진압에 들어갔다, 혹은 무력 진압을 하도록 유도했다, 이런 거는 아니라는 것이 거의 밝혀졌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전국에서 국민의 저항이 있었는데 우연히 이렇게 겹쳐서 그래서 그 광주에서 국민의 아주 적극적인 저항이 있었고, 그걸 계기로 전두환이가 이것을 무력으로 진압했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거의 밝혀진 어떤 사실인데요. 또 인정받는 그런 사실인데, 그럼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몇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지금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설명드리는데, 하나는 기본적으로 이 전두환은 국민의 저항을 무력으로 이렇게 억눌러서라도 자기가 집권할 의도는 있었지만 굳이 전라도다 아니다, 이런 생각은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해석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전두환은 광주가 아니라 전국의 어떤 곳에서도 이러한 어떤 조건이 형성됐다면, 그렇다면 전국의 어떤 곳에서도 얼마든지 무력 진압을 단행했을 것이다, 이런 어떤 추론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강주 민주화 운동 이렇게 하지만 그것은 광주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한 조건이 다른 지역에서 갖추어졌다면 다른 지역도 그러한 상황 속에 놓일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광주 문제가 아니고 이 전두환의 독재에 저항했던 전체 국민들의 문제였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권력을 장악했던 전두환 정권 시기에 경제적 상황은 어땠는가, 이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실질 GDP 이렇게 있죠. 실질
R은 지역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역별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총생산을 지역별로 나눠봤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국내 총생산 혹은 총생산을 막연한 추상적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이 총생산은 결국에는 뭐를 뜻하는가 하면 공장이 얼마나 크냐 이걸 뜻합니다. 물론 1차 산업, 2차 산업이 있어서 농업이나 어업도 있겠지만 또 3차 산업이 있고 서비스 산업도 있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냥 총생산이다. 그러면 이 총생산이 되기 위해서는 공장이 있어야 되니까 공장의 크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의 총생산이 적다라고 하면 그만큼 돈 벌어먹을 곳이 적다 이런 뜻이고 결국에는 좀 못 사는 지역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는데요. 여기 보면 전라도는 13.4% 1980년에 전국의 총생산에서 전라도 지역 총생산은 13% 정도. 그 다음에 전두환이가 물러나는 시점에는 11.6% 정도를 전체의 국내 총생산에서 비중을 이렇게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구로 보면은 호남권에서 이 인구 비율은 1980년에는 16.2%인데 인구에 비해서는 생산의 비중이 낮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인구의 비중하고 이 총생산의 비중을 바로 비교하기는 조금 문제점도 있긴 하지만 몇 프로 정도의 그 인구 비중 정도는 일자리가 없었을 수도 있고 살기 힘들었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경상도 쪽을 보면 인구가 30.5%인데 이 지역 내 생산 비중이 30.1%니까 뭐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좀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뭐를 보셔야 되는가 하면 전체적으로 전라도하고 영남, 전라도하고 영남이 기존의 생산의 어떤 차이 이런 것들은 여전히 갖고 있긴 한데 그런데 영남이 전국의 평균에 비해서 이 경제적인 어떤 혜택이 더 높다라고 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거의 평균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전두환 정권 때 이 영남조차도 점차 인구의 비중도 줄어들고 이 지역 내 생산도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인구의 비중도 줄어들고 생산의 지역적 비중도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전두환 정권 때부터 지역이 전체적으로 서울과 비교했을 때 몰락하는 그러한 경제 구조의 시초가 바로 전두환 정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전두환 때부터는 전라도가 어떻고 영남이 어떻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수도권이 아닌 지역과 수도권과의 격차가 커지게 되는 그러한 경제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는 최초의 정권이다. 이렇게 보는 게 더 현명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두환은 정치적으로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일으켜서 이 시민의 저항을 무력으로 진압을 하고 정권을 잡았지만 경제적으로는 수도권과 지방 간의 그러한 격차를 만드는 그런 경제 구조가 처음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한 그런 정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일단 경제적 배경은 여기까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인구와 정치적인 어떤 고위직 비율 요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호남권의 1980년대 인구 비중은 16.2%고 90년대 인구 비중은 13.2%입니다. 그런데 전두환 정부 때 호남의 인구 이 고위직 비율은 10.7%고 영남 지역은 거의 30% 정도를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고위직 비율은 거의 40% 정도가 되기 때문에 호남은 인구에 비해서 상당히 낮고 영남은 고위직 비율이 인구 비율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 이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인구 비중이 뭐 16.2%, 13.2%인데 고위직 비율이 10.7%라면 뭐 참고 지낼만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좀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80년대, 90년대에 현재의 이 호남권에서 살고 계신 분들은 16.2%,
전국 인구에 비해서 16.2%, 13.2%를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그동안에 이 호남 지역의 사람들이 경기권이나 서울권에 굉장히 많이 이주해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호남권 출신을 전체를 합치면 22, 3%는 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호남 출신자가 10.7%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은 거죠. 거기다가 이 전두환 정부 때 국가의 의사를, 정치적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핵심 요소에 해당하는 그러한 지위는 누가 가졌느냐라고 하면 호남 사람들은 별로 그런 지위를 못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볼 때 전두환 정권은 5.18로 광주의 어떤 정서적인 부분을 굉장히 억압했을 뿐만 아니고 또 이 호남 지역의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반영시키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전부 다 그 통로를 막아버렸다. 이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노태우 정부 때는 이러한 고위직 비율이 많이 완화됩니다. 여기 보시면 영남은 30.3%라고 해서 거의 전체 인구 비중하고 고위직 비율이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요. 거기다가 호남 지역의 고위직 비율은 17.2% 정도 되기 때문에 초기 박정희 정권하고 비슷한 형태로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 실질적으로 5.18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호남 지역을 무력으로 피해를 입혔던 이 전두환 때는 어떻게 보면 이 전라도의 지역 정서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전두환 정부의 이러한 어떤 억압은 사실은 이 노태우가 했던 거에 비하면 훨씬 양반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전두환 정부가 만든 이러한 어떤 불합리, 이것은 얼마든지 그 어떤 지역적 정서, 억압된 지역적 정서가 해소되고 개선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기회를 완전히 그냥 눌러서 완전히 굳히고 그것을 강화시켰던 사람이 뭔가 하면 바로 노태우 정부 때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흔히 이 전두환의 5.18은 되게 많이 얘기해도 노태우 정부 때 있었던 것은 거의 언급 안 하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언급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대 대통령 선거인데요.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는데 87년 6월 항쟁이 있었다 했잖아. 그죠? 그래서 6.29 선언을 통해서 노태우가 항복해서 너 그 말 다 들어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를 간접 선거에서 직접 선거로 바꾸자고 하고 그걸 통해 그렇게 하려면 개헌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개헌해서 9차 개헌이 된 거예요. 9차 개헌이 되고 나서 그럼 그 9차 개헌된 헌법에 따라서 직선제로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진 것이 1987년 12월 대통령 선거인데 그때를 13대 대통령 선거라 그래요. 그러면 이 당시에 이 대통령의 지지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청록색으로 된 부분, 요 부분이 여전히 노태우를 지지했던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된 거, 요것은 김대중을 지지했던 그런 지역이고, 그 다음에 붉은색으로 된 거, 요 부분은 김영삼을 지지했던 그런 지역이고, 요 부분이 있어요. 요 부분 충청북도 지역. 요 충청북도 지역은 주로 누구를 지지했는가 하면 김종필을 지지했습니다. 여러분들 공주하고 부여 가보신지 있는지 모르겠는데 공주에 가시면 거기에 그 무열왕릉의 어떤 소장품을 모아놓은 공주 박물관이 있고 부여에 가면 부소산성이라는 곳이 있어요. 물론 부여 국립박물관도 있긴 한데 거기 부소산성이 아마 여러분들 잘 못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그 부소산성이 뭔가 하면 바로 낙화암이에요. 그 부소산성 안에 그 강 옆에 낙화암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소산성하고 이 공주의 국립박물관, 공주 박물관 옆에 가보면 바로 김종필이가 이걸 만드는데 기여함, 이런 조그만한 돌멩이처럼 생긴 그런 조그만한 어떤 판이 있어요.
요즘도 그런 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제가 마지막으로 그곳을 방문했을 때는 그곳에는 그런 판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김종필은 이 충청북도하고 인연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김종필은 충청북도에서 지지율이 높았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노태우를 지지했던 이 지역의 상황을 보면 여기 보시면 노태우를 가장 많이 지지했던 곳이 바로 경상북도 칠곡군이라는 곳인데 77.5%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태우를 가장 많이 지지했던 경상도에서도 77%를 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노태우가 우세 지역으로 나와 있긴 하지만 이 지역에서도 노태우는 굉장히 많이 표를 그전보다는 잃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노태우가 36.64%를 얻었고 나머지 야당의 지지를 다 합치면 60%가 훨씬 넘음에도 불구하고 연합을 하지 못한 관계로 노태우가 당선이 됐습니다. 아니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일단 이거 말씀드리고 지역 정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 때는 이랬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해에 1988년 4월 달에 바로 노무현이가 처음 대통령 된 바로 그 선거가 13대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자, 이 당시에 국회의원 선거를 보면 여기가 이제 김대중이 이끌고 있던 평화민주당, 평민당이라는 곳이고 그 다음에 이게 붉게 이렇게 된 거 있죠. 붉게 이렇게 된 거. 요거는 김영삼이가 이끌던 통일민주당, 줄여서 민주당. 그 다음에 지금 요렇게 된 거, 요렇게 약간 진녹색으로 된 거. 요것은 뭔가 하면 김종필이가 있던 신민주공화당. 나머지는 노태우가 이끌던 민정당, 민주공화당이 됩니다. 요렇게 해서 국회의원 선거가 이루어졌는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노태우 편이었던 민주정의당, 민정당은 40% 정도의 의석밖에 갖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광주 전라도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13대 선거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면 이제는 쭉 보면 물론 단합을 못해서 노태우가 이기긴 했지만 적어도 국민들이 이 노태우의 당을 싫어한다는 것은 나타난 거죠. 한마디로 이제 전라도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우군들이 생기고 자기를 공격했던 세력은 축소돼 가는 그런 상황이죠. 그 다음에 13대 국회의원을 봐도 물론 김대중이가 이제 이끌던 평민당은 소수지만 어쨌든 이 전라도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라도를 공격했던 민정당은 굉장히 과반 이하로 축소가 되고 야당이 이제 다수를 차지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이러한 어떤 억압된 어떤 정서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1988년 11월이 되면은 자신들의 억눌렸던 모든 사람들이 정인으로 가서 국민들 앞에 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무력 진압이 어떻게 부당한가에 대해서 전부 다 얘기를 하고 그런 것을 인정받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보면 이 광주 전라도 사람들은 드디어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되고 쭉 가서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고 쭉 오늘날까지 왔다면 아마 이 광주 전남 사람들의 지역적 정서는 많이 희석되거나 완화됐을 게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여기 보시면 바로 3당 합당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까처럼 형성된 그러한 야당 세력들이 김대중이라는 다른 야당과 연합을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노태우와 연합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전라도 사람들은 졸지에 모든 세력들이 자기를 공격하는 세력하고 연합을 하는 그런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드디어 이러한 어떤 억압된 정서를 벗어나서 그러한 어떤 기대 속에 있었는데 졸지에 이 3당이 이 민주라고 같이 떠들던 3당이
김대중하고 연합하지 않고 자기를 공격했던 그런 세력과 연합을 하는 것을 이 전라도 사람들은 보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면 완전히 자기들만의 어떤 방어, 어떤 정서 이런 것들을 만들 수밖에 없고 그것을 굉장히 강화시키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한 게 바로 3당 합당이라는 어떤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두환의 5.18 이것도 굉장히 안 좋은 거긴 하지만 오히려 이 3당 합당이 전라도 사람들에게 이 정서적인 어떤 단결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화시키고 조음처럼 이것이 풀어지지 않는 이런 형태로 만든 그런 계기가 3당 합당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3당 합당 때는 저도 많이 나가서 시위도 많이 했는데요. 핵심 포인트는 이런 겁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이 노태우가 소속된 민정당을 공격하고 그런 다음에 민주 세력에게 표를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국민의 뜻인데 그런데 이것들이 오히려 그 민정당에 쫓아가서 걔들하고 연합을 해버린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야당 세력을 많이 만들어줬던 그런 국민의 뜻에 반해서 자기들의 이익에 따라서 합당한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국민의 뜻하고는 별로 맞지 않는 그러한 행동이었고 그래서 뭐 3당 야합이니 하면서 이 당시에 시위도 많이 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바로 이 전두환하고 노태우 정권 당시에 이 전라도 사람들의 지역적 정서는 이런 형태로 변화돼 왔고 마지막으로 3당 합당을 계기로 어떤 전라도 사람들만의 지역적 정서가 더욱 강화되고 더욱 어떤 단단해지는 이런 결과를 갖고 왔다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편에 걸쳐서 지역 감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원래는 5편을 목표로 삼았는데 6편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는 바로 이렇게 엄청나게 역사적으로 억눌리고 피해를 입었던 이러한 전라도에 대한 지역적 정서가 왜 때때로 사람들에게 현재 욕을 먹기도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분석이 끝나고 그 다음 영상에서는 새로운 지역 감정하고 그 새로운 지역 감정을 통해서 우리가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지 없는지 그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